그때 그는 겨우 20살이었다. 맨 먼저 일러둘 것은 알료사라는 이 청년이 절대로 광신자가 아니며 적어도 내가 보기엔 결코 신비주의자도 아니라는 점이다. 미리 의견을 전부 말해두겠다. 그는 그저 올덴 박애주의자였으며 만일 그때 그가 수도원이라는 길을 향해 내달렸다면 그건 그 무렵에 오직 그 길만이 그를 깊이 감동시켰고 세상을 가득 채운 악의의 어둠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향해 몸부림치던 그의 영혼을 위해 말하자면 이상적인 출구를 그에게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길이 그를 그토록 감동시킨 까닭은 오로지 그때 그가 비범하다고 생각한 존재, 즉 우리 수도원의 그 유명한 조심한 장로를 바로 그 길에서 만났기 때문으로 이 장로에게 알료사는 억누를 길 없는 마음의 뜨거운 첫사랑을 송두리째 바쳤다. 하지만 그가 그때도 이미 몹시 기이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요람에서부터 그랬다는 데 대해서는 나도 반박하지 않겠다. 이 기회에 말해두지만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는 아직 만 4살이 채 안 되었는데도 이후 평생토록 어머니를,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의 애무를 마치 어머니가 살아서 꼭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기억들은 심지어 더 어린 나이, 심지어 2살 때부터도 뇌리에 새겨질 수 있으나 평생을 두고 그것들은 그저 어둠으로부터 나타나는 밝은 점들처럼 혹은 한 귀퉁이를 빼고는 전부 퇴색하여 형체조차 모두 사라져버린 한 폭의 커다란 그림에서 뜯겨나온 그 작은 귀퉁이처럼 떠오를 뿐이다. 그의 경우도 꼭 그러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고요한 여름날 저녁, 열어젖힌 창문, 저무는 태양의 비스듬한 햇살, 방 한구석에 모신 성상, 그 앞에 켜놓은 등명, 성상 앞에 꿇어앉아 히스테리라도 일어난 듯 쇳소리와 비명을 내지르며 흐느껴 우는 어머니. 어머니는 그를 두 팔로 으스러지게 꽉 껴안고 그를 위해 성모에게 기도드리며 성모의 보호 아래 맡기려는 듯 두 팔로 품에 안고 있던 그를 성상 쪽으로 내민다. 갑자기 유모가 뛰어들어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를 어머니에게서 낚아챈다. 이것이 바로 그 그림이다. 알료사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에 아로 새겨놓았다. 자신의 기억을 더듬을 수 있을 때까지 더듬어 판단하건대 그 얼굴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고 말하곤 했으니까.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 이 추억을 털어놓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유년기나 청소년기를 막론하고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일이 드물었고 말수조차 적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소심하거나 사람들과 사귀기를 꺼리는 음울한 성격 탓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어떤 다른 무엇, 즉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없지만 그에겐 너무도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종종 잊게 만드는 듯한 자신만의 어떤 개인적인 고민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서였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평생토록 그는 사람들을 완전히 믿으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그를
결코 얼뜨기나 어수룩한 인간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남을 심판하고자 하지 않으며 남을 비난하는 일을 떠맡고 싶지도 않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비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고 암시해주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는 매우 쓰라린 비애마저 종종 느끼면서도 조금도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용인하는 듯 싶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놀라게 하거나 경악해 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그가 아주 어렸을 때도 그러했다. 만 19살에 그야말로 더러운 음탕의 소굴이나 다름없는 아버지 집에 와서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면 순결무구한 그는 그저 말없이 물러날 뿐 누구를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기색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한때 식객신세로 살았던 아버지는 모욕에 대해 늘 예민하게 날이 서 있는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미심쩍어하며 무뚝뚝하게 그를 대했으나 곧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툭하면 그를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춰대기 시작했는데 비록 몽롱한 치중의 감상에 젖은 주정뱅이의 눈물이긴 했으나 그를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게 된 것만은 분명했으며 그건 물론 그 같은 위인으로선 일찍이 누구에 대해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사랑이었다. 정말 이 청년은 어딜 가나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아주 어릴 적부터도 그랬다. 자신의 은인이자 양육자인 예핀 페트로비치 폴레노프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이 집안 사람들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완전히 친아들이나 다름없이 지냈다. 하지만 그가 이 집에 들어간 것은 아주 어린아이 때의 일이었으니 그 나이에 어린아이가 이해타산적인 잔꾀나 술책을 부렸다든가 아첨을 해서 호감을 사는 기술이나 귀여움을 받는 수완을 지녔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에 대해 특별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재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말하자면 일부러 꾸미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런 천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학우들의 불신과 때로는 조소, 어쩌면 증오까지 불러일으키는 아이들 중 하나였을 법도 했다. 예컨대 그는 곧잘 생각에 잠기곤 했고 다른 아이들과 접촉을 피하는 듯 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석에 틀어박혀 책 읽는 걸 좋아했으며 그런데도 학창시절 내내 단연코 모든 학우의 총알하고 불릴 정도로 그들의 사랑을 받았다. 떠들썩한 장난을 치는 일도 심지어 즐거워하는 일도 드물었지만 결코 어떤 침울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한결같이 침착하고 맑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들 그를 보기만 해도 첫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또래들 사이에서 절대로 나서려고 들지 않았다. 어쩌면 바로 이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누구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소년들은 그가 자신의 대담함을 뻐기기는커녕 자기가 대담하고 겁이 없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듯 보인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모욕을 기억해두는 일도 결코 없었다. 모욕을 당하고 1시간만 지나면 마치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신뢰에 찬 밝은 얼굴로 자신을 모욕했던 아이에게 대답을 하거나 심지어 먼저 말을 걸곤 했다. 그것도 어쩌다 그 모욕을 깜빡했다든가 일부러 용서해 주었다든가 하는 표정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굴복시켰다. 다만 그에겐 어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서 김나지움 저학년에서 심지어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급의 학우들이 늘 그를 골려주고 싶어 애가 달았는데 그건 심술궂은 조롱을 하자 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게 재미있기 때문이었다. 이 특성이란 바로 그의 기이하고도 광적인 수치심과 결벽증이었다. 그는 여자에 대한 어떤 말들과 어떤 이야기들은 옆에서 듣고 있지를 못했다. 이 어떤 말과 이야기는 불행하게도 학교에서 근절될 수 없는 것들이다. 아직 어린애나 다름없이 영혼과 마음이 깨끗한 이 소년들이 심지어 병사들조차 때로는 입에 올리길 꺼리는 그런 일이나 그림, 모양에 대해 교실에서 저희끼리 그것도 큰 소리로 즐겨 짓거려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한데 정작 병사들은 우리의 상류 지식층 사회에 아직 이렇게 어린 자제들이 진작에 다 알고 있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많은 부분 알지도 못하거니와 이해하지도 못한다. 아마도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이나 진짜로 음탕한 내적인 냉소주의도 아니고 그저 외적인 냉소주의에 지나지 않겠지만 바로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심지어 흥미있고 미묘하고 사내답고 흉내내 볼만한 것으로 간주되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알료시카 카라마조프가 재빨리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때로는 일부러 그의 곁에 우르르 몰려와 두 손을 귀에서 억지로 떼어놓으면서 두 귀에 대고 추잡스러운 소리를 외쳐댔고 그러면 그는 기를 쓰고 뿌리치면서 교실 바닥에 몸을 던지고 드러누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곤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말 한마디, 욕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모욕을 견뎌냈다. 하지만 결국엔 아이들도 그를 내버려 두었고 더는 계집애라고 놀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의미에서는 그를 오히려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참에 말해두자면 공부에 관한 한 그는 자기 반에서 늘 우등생에 속했으나 1등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핀 페트로비치가 죽고 나서도 알료사는 현립 김나지움을 2해간 더 다녔다. 슬픔을 달랠 길 없던 예핀 페트로비치의 부인은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 여자들뿐인 가족을 모두 이끌고 이탈리아로 장기간 여행을 떠났고 알료사는 예핀 페트로비치의 먼 친척벌 되는 생명부지의 어느 두 부인네 집으로 가게 됐지만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된 건지는 자기도 몰랐다. 그가 지닌 또 하나의 특이한, 아니 대단히 특이하기까지 한 점은 자기가 누구 돈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대학에 들어가 첫 2해 동안 자기 손으로 밥벌이를 하며 궁핍하게 살았고 자기가 은인의 집에서 남의 밥을 먹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어릴 적부터 쓰라리게 절감했던 자기 형 이반 표도로비치와는 완전히 반대였다. 그러나 알렉세이의 성격이 지닌 이 기이한 일면이 너무 엄격하게 비난받을 건 아니었다 싶은데 왜냐하면 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가 틀림없이 유로 지브이와 같은 부류의 젊은이여서 설령 갑자기 거금이 수중에 떨어진다 해도 좋은 일을 위해서든 또는 심지어 그저 약삭빠른 사기꾼에게든
만약 그자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처음 부탁 한마디에 그 돈을 주저없이 죄다 내어줄 사람임을 즉각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물론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는 돈의 가치라는 걸 전혀 모르는 듯 했다. 자신이 용돈을 청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행여 누가 용돈이라도 주게 되면 몇 주일씩이나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거나 아니면 무섭게 낭비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돈이 사라져 버리곤 했다. 돈과 부르주아적 성실성에 관해서라면 몹시 까다로운 사람이었던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는 알렉세이를 지켜본 뒤 그에 대해 나중에 이런 경구를 말한 적이 있다. 저런 사람은 아마 세상에 둘도 없을 거요. 인구 100만의 낯선 대도시 광장에 돈 한 푼 없이 갑자기 혼자 남겨져도 절대 파멸하지 않고 굶어 죽지도 얼어 죽지도 않을 사람이외다. 사람들이 금방 먹을 것을 주고 금방 거처를 마련해 줄 테고 만약 사람들이 거처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그 스스로 몸둘 곳을 금방 찾아낼 거니까. 그런 일쯤이야 그에게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굴욕도 의미하지 않을 테고 그를 돌봐준 사람은 부담을 느끼기는커녕 아마도 오히려 흐뭇하게 여길 거요. 그는 김나지움 과정을 다 마치지 못했다. 아직 1년이 꼬박 남아 있었는데 그는 갑자기 두 부인에게 머릿속에 한 가지 일이 떠올라서 아버지에게 간다고 밝혔다. 부인들은 몹시 섭섭해하면서 그를 안 놓아주려고 했다. 여비가 별로 비싸지 않아서 그는 은인의 가족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선물로 주었던 시계를 저당 잡히려고 했지만 부인들이 이를 만류하고 여비를 넉넉히 주었음은 물론이고 새 옷과 속옷까지 장만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굳이 3등 칸을 타겠다고 하면서 돈의 절반을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우리 소도시에 도착하자 그는 학교도 안 마치고 대체 왜 오신 게냐? 라는 아버지의 첫 추궁에 그냥 아무 대답도 않고 여느 때와 달리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곧 그가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찾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그때 그 자신도 오로지 이 때문에 왔노라고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가 온 이유가 그게 전부일 리는 없을 터였다. 그보다는 도대체 무엇이 그의 영혼으로부터 갑자기 솟구쳐 올라 거역할 수 없게끔 그를 어떤 새로운 미지에 그러나 이미 피할 수 없는 길로 이끌었는지 그때는 그 자신도 몰랐고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었으리라는 편이 가장 그럴듯하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자기의 둘째 부인을 어디다 묻었는지 그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었는데 그녀에 관해 흙을 뿌린 후로 한 번도 그녀의 무덤을 찾은 적이 없었고 게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어디다 묻었는지도 까맣게 잊었기 때문이다.